이게 일본의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은 사실은 백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건축물들 중에 백제인들이 건축했다고 나온 고문론들이 너무 많아요. 구역국립박물관이 김수근 선생님이라는 대가분이 설계를 하셨는데 외식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하시는 분들은 백제시대 건축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백제 시대의 건축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백제 시대 건축가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비지가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걸작의 목탑을 만드셨는데요. 신라에 파견됐다 혹은 끌려갔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아비지 선생이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듭니다. 실제로 완성된 조감도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아비지 선생의 이 황룡사 9층 목탑을 설명할 때 제가 꼭 설명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가우디. 이상한 소리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황룡사 9층 목탑을 이해하려면 안토니오 가우디의 성가족 대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어떻게 했냐면 줄을 양쪽에 잡고선 자연스럽게 끈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뒤집으면 아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매달고 줄을 매달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구조를 계산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설계하신 거예요. 왜 얘기했냐면 황룡사 9층 목탑도 엄청난 천재적인 구조법이 있는데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천재적인 구법이냐 말씀드리냐면요 현재 기술로도 9층까지 목탑으로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석재랑 목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석재는 수축 팽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미미하죠. 나무는 어떨까요? 수축 팽창이 아주 날립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는 건물이 만들어지면서도 서서히 수축 팽창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무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나무를 9층까지 만들었다. 현재 기술로도 3층까지 그 탑을 만들어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1층 만들고 2층은 좁게 만들고 3층 좁게 만들고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좁혀져서 9층까지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비지 선생님께서 얼마나 이 목수로서 혹은 건축가로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죠.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일본의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이 목탑이 일본에서 가장 아끼는 최고의 건축물로 뽑히는 탑입니다. 너무 단아하고 아름답죠. 백제 건축 얘기하는데 갑자기 뭐 일본 건축 얘기 나오냐 이러는데 이 아름다운 이 건축물은 사실은 백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엄청 많으세요. 일본에 있는 상당수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중에 백제의 목수들이 와서 건축했다라는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본 건축물에서 백제 건축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소가 되게 많아요. 사찰 배치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 동대사의 지붕 끝에 보면 황금으로 보이시죠? 이걸 치미라고 하는데 이 치미가 백제에서 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일본에 있는 건축물들 중에 백제인들이 건축했다고 나온 고문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 설명에 썼던 얘기를 조금 더 보완하자면 구역국립박물관이 김수근 선생님이라는 대가분이 설계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느낌이 나나요? 아니요. 일본의 오래된 건축물 따라한 것 같죠? 일본 신궁이랑 너무 비슷해요. 위에 구조를 겹치게 하는 모습이 유사하다고 해서 외식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하시는 분들은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물을 외식 논란이 아니라 백제시대 건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의견이 뭐냐면 그럼 백제시대 건축 남은 유구가 뭐가 있냐?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저희가 곰곰이 한번 얘기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동해나 김치처럼 일본과 마찰을 겪는 문제들이 많은데 왜 백제 건축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아주 단순한 결론이에요. 뭐냐면 백제 건축은 우리가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인지 모르는 거죠. 김치, 동해, 독도 다 지금 우리 거죠.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유권이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백제 건축물들은 사실 보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또 백제 연구도 미비해요. 왜냐? 우리는 승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금 연구는 뭐 이거 연구자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다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백제 건축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드러냈고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인데요. 올리브가 최대 생산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요. 이탈리아인 줄 압니다. 근데요. 이탈리아 아니에요. 스페인이에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리브의 원산지, 최대의 원산지, 올리브의 시작은 로마인 줄 알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사인데 신문의 기사에 뭐라 하냐면 2500년 동안 저희 올리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그리고 스페인 올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도 만약에 일본 여러분 백제시대 건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백제시대 건축물 우리 뭔지 잘 모릅니다. 실제 백제시대 건축을 공부하려면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외식 논란으로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백제시대 건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백제 건축을 우리 건축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본 건축물들을 보고서 백제시대 건축을 지켜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 좀 우리 것을 확실히 인정받게 하는 위트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제시대에는 전 세계 최고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 건축가 이름은 아비지였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